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럽과 미국의 경제 공세. 2. 러시아는 파산 직전이다. 3. 대한민국의 K2가 전 세계를 빛내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서방과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러시아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중국마저 배선했기에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리 끝에 러시아는 과감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러시아 땅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제안할 정도인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까지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에 명복을 빈다. 뚜껑을 열고 탄산수를 벌컥 들이켜 러시아인은 방송 중 러시아 시장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탄산수를 마신 러시아인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부트마노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서 갑자기 탄산수를 마시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 경제의 사망을 선언했는데요. 황급히 방송은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유럽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과 구글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사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 애플지도 상에서 현지 교통 상황과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애플페이가 막히면서 실물 통화인 루블화를 찾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루블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군다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역에 러시아 시민들이 몰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러시아는 애플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제재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구글은 구글 뉴스에서 러시아 관영 업무, 러시아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들을 리스트에서 삭제, 이들이 전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튜브도 실러 성향 매체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막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손발이 완전 묶이게 되었죠. 증권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DR로 된 러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종이값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재벌 기업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93.76%가 떨어져 시중 거래 가격 58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고평가받던 주식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9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등락을 겪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 주식의 움직임에 맞서도 러시아를 신흥국 EM 지수에서 제외하며 손절에 나섰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스비어 유럽지부가 유럽중앙은행 SB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뱅크런 현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하자 예금을 둔 고객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VIP 고객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 은행은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결국 돌려줄 예금이 없기에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믿는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중러 미롤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 맞서 이들 국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가 있더라도 중국 결제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비책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중국의 배신으로 인해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곁에서 지지해줄 것이라 여겼던 중국은 최근 러시아 등의 칼을 꼽는 선택을 내렸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리 투자한 AAAA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도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리를 지킬 것이라 여겼던 중국도 여론에 굴복한 것입니다. AIIB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5개국이 모여 2016년 설립한 다자간 개발 은행인데요. 중국이 30%를 출자한 은행이라 중국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를 향해 무제한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참여를 끌어냈던 AIIB였지만 러시아가 막상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자 애석게 이를 쳐내며 모르쇠로 불변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사를 배치해 그동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 곳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던 푸틴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죠. 중국의 배신에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러시아를 위험하게 바라보았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기존 단계에서 무려 6단계나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역시 러시아 투자를 자제하라는 평가를 내리며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얼른 회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신용등급이 6단계나 낮아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이 겪었던 사례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이래로 위태로웠던 러시아 경제가 또 한 번 파탄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에 러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위프트에 퇴출당한 이후 계속된 고립에 고통받던 러시아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시다발적인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 부채 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데요. 과거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짐바브웨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기로 결정. 결국 이 결정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었죠. 돈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날라나금 혹은 물물거래에 나서며 원시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눈 덮인 짐바브웨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전쟁 치를 돈까지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 땅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 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은 연해주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땅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경제수장인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긴급히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긴밀한 협상을 위해 떠났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한 필사적인 비즈니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재무장관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땅을 한국이 가져간다면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죠. 과거 고조선의 넓은 강역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는 불공 사업을 통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수물자를 한국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재생하던 시기였기에 빚을 갚는 데 주력했던 러시아는 팔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팔았죠. 한국은 3차에 걸친 불공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 이를 연구해 지금의 군사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거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가 꼽히는 상황. 연해주 주지사까지 한국을 방문, 군사용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급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이 기회를 잘 잡아 한국의 강역이 보다 넓게 확대되길 바라며 2022년에도 날로 상승하는 한국의 국운이 보다 더 강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르웨이의 실수는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전차 53대를 대체하는 사업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 한국의 K2가 뛰어들었고 가격은 물론이고 많은 지표에서 K2가 우세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심 독일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노르웨이 정부가 사업이 한국에 너무 우세하게 돌아가자 아예 팔을 엎으려 보한다는 것입니다. K9은 좋다고 사갓에 잘 쓰고 있으면서 K2는 유난히도 간을 본다 싶더라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요.
정작 한국은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딴맘을 먹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노르웨이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K2를 사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은 구형 레오파르트 2 A사 전차를 대체하는 P9 36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억 크로네,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전차 50여 대를 현지 면허 생산하는 것이 뼈대죠. 향후 예비 전력 소요까지 합치면 물량은 최대 200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대로템은 노르웨이로 K2 시제 차량 2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독일 방산업체 KMW도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시제 차량 2대를 보내면서 올해 1월 본격적인 비교 평가가 시작됐는데요. P9 360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노르웨이에선 레오파르트 2H 플러스의 낙승이 점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레오파르트 시리즈 전차를 운용했기에 군수 복구 시스템이나 그 훈련 면에서 K2노보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가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차병 출신이 주로 모인 현지 퇴역 군인 단체가 공개적으로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K2노는 본격적인 평가 전부터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죠. 그러나 막상 현지 평가가 시작되자 노르웨이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노 전차가 기대 이상 성능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압도한 것입니다. K2노 전차가 소구력을 발휘한 주된 원인은 바로 노르웨이의 자연환경. 노르웨이는 전체 국토의 26%가 산림이고 특히 가상 적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부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게다가 북쪽 나라답게 강설량도 많아 보통 차량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는 대평원 지역에서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에는 50톤대 중량, 1500마력 고출력 엔진으로 경쾌한 기동성을 자랑했지만 그 후 40년간 엔진 출력 증가 없이 중량만 20톤 가까이 늘어 기동성과 포탑 배천 속도 등 핵심 성능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형에서 전차 중량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접지압이 증가해 설원지대에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노르웨이가 공개한 설원지대 주행평가 영상을 보면 K2노 전차는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와 나란히 달리다 이내 속도를 올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따돌립니다. 눈이 두껍게 쌓인 설원에서 자유자재로 지그재그 회피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습니다. K2노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을 잘 보여주죠. 기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K2노 전차 차체의 특징은 유기압 서스펜션. 산악지형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육군의 고질의 매복 작전에 유용할 만한 기능입니다. 서스펜션과 높은 주포 안각을 이용해 적핵이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쟁 모델과 확실히 차별화된 능력입니다. 이렇게 K2노는 여러 면에서 이미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앞섰는데 가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 가격은 독일 연방군 납품가 기준으로 대당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3년 카타르에 납품할 때 실제 가격은 4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노르웨이는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을 현지 면허 생산과 기술 도입 형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을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한국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대입니다. 증가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등 첨단 옵션을 추가해도 대당 100억에서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은 경쟁 모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인 것이죠. 물론 노르웨이가 기존에 운용해오던 전차가 레오파르트 플랫폼의 노후 모델인 만큼 도입 가격은 비싸더라도 훈련이나 정비 등에서 비용을 아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도입가에서 2배가 넘는 차이를 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여기까지가 거의 1년을 끌어온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테스트 결과만 보면 한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분위기인데요. 노르웨이 수뇌부는 이런 전개가 영 맘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최근 몇몇 노르웨이 언론에서 노르웨이군이 신형 전차 도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올해 말까지 전차 사업의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면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판을 엎는 발언이라 한국이나 독일은 물론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차 사업을 실제로 포기한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 결정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내보겠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레오파르트를 이미 내정해둔 상태로 가격 협상의 카드로 쓰기 위해 K2를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K2가 모든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를 압도해버리자 이젠 K2를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져 버리자 일부 인사들에게 전차 도입 사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들고 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이 전차 반대로 기울면 못 이기는 척 전차 사업을 엎어버릴 신산이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의외로 이런 여론전에 능숙한데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의 여론전을 통해 맥히지 않는 K2를 수입하느니 사업 자체를 파토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노르웨이군 내부에서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기존에도 레오파르트를 사용해왔던 만큼 사업 시작 당시만 해도 신형 레오파르트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예비역이 청중으로 참여한 토론에서 노르웨이 의원들이 한 발언에 따르면 전차병 3명 중 2명은 레오파르트를 지지하고 나머지 1명은 테스트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 K2가 압승을 거두자 여론이 K2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테스트를 주관하던 노르웨이 군인도 한국제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조차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성능을 보여줘서 놀랐다고 말했다고 하죠.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을 뿐 성능이 입증됐는데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에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 시 일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군 저지에 실패하여 노르웨이 북단 핀마르크주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했을 때 노르웨이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없다면 국경의 주민들은 중장비를 갖춘 동맹군 또는 러시아군의 지배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차 반대론의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전차 전력을 포병 전력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일선의 병사들조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먼저 K2를 운용하게 된 폴란드에서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에서 포병 교육을 받고 돌아가 폴란드 땅에서 가장 먼저 K2를 몰게 된 폴란드 장교의 인터뷰였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보았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방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노르웨이에서도 K2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방어 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실험 이상의 러시아인이 북극 인근 노르웨이 영토에서 드론 2대를 띄웠다가 억류당한 적도 있었고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노르웨이가 나토 활동을 할 경우 적대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과 가까운 노르웨이가 나토를 등에 업고 북극을 장악해 압박을 걸어오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노르웨이 상당히 날선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의 맛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이 되자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K2가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차 사업을 미루고 있을 때기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여유롭습니다. 처음 노르웨이와 접촉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K2의 파워팩 문제도 해결되었고 더 이상 노르웨이가 유럽 첫 진출도 아닙니다. 폴란드에 이미 세 자릿수의 K2를 팔았고 폴란드 현 정권이 이어진다면 잠재적으로 1000대 수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는 K2가 레오파르트와 경합해서 심지어 압도했다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줬습니다. 사실 이대로 노르웨이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한국이 딱히 잃을 것은 없는 것이죠. 질질 끌다가 입장이 역전되어 버린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이젠 돈을 준 노르웨이가 도리어 생존을 위해 한국에게 잘 보여야 할 판입니다. 노르웨이가 아무리 고등어 수출국이라지만 슬슬 간보는 건 그만두고 어떻게 처신할지 신중하게 고르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대한민국의 K2 흑표 10대와 K9 자주포 24대가 출고식 이후 고작 50일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직접 버선발로 마중 나온 사건은 이미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 무기체계가 도착한 그디니아 해군기지는 발트해에 면한 군항으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만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심지어 그디니아 해군기지에는 이미 한국 무기체계의 도착을 환명하기 위해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 무기 체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를 맞는 폴란드 정치권의 행동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격렬한데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은 그 즉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배치식도 아니고 입고식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질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100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엄청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구상 중인 역대급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K2표가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6기계화 사단에서 K2를 인도받자마자 민간 행사에 동원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여론이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했을 때 폴란드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정 여론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구대천에 원수민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국 방위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폴란드가 한국의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 K2 흑표 전차는 무려 980대, K9 자주포는 648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K239 천무 다면장 로켓 288대, FA-60 48대까지 포함하면 자국 무기의 양적 무위를 한국 무기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 막대한 물량이 인도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탄약 및 부품 보급, 후속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10여 년간은 한국 무기체계가 끊임없이 폴란드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국의 방위산업을 염려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막대한 물량과 금액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도 물량이 현지에 배치된 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없어졌는데요. 심지어 K2가 동원된 행사에 폴란드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만큼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내에서 신뢰도 높고 친근감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분위기는 한국 무기체계가 자국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K2 초도 물량은 제16기계화 사단에 투입됐는데 이곳은 칼리닌그라드 접경 지역의 최전방 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가 있는 올슈틴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고작 70km에 불과한데요. 즉 러시아를 막는 최전방의 한국산 무기체계가 도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산이고 국산이고를 떠나서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선발 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 내부 여론이 도저히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인데요. 폴란드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은 이미 국민적 지지를 잃어 우크라이나로 죄다 지원해버렸고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도대체 언제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자신들은 가능하다며 M1A2 에이브람스를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1년은 지나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및 최초 계약일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제 물량을 인도해버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두 팔벌려 한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K2, K9 초도 물량 입고식에 참석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는 면서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찬사를 쏟아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 군사 매체와 유력 외신들 또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 인도를 집중 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 무기 체계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는 폴란드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한국 무기 체계가 도입국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처음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자국 내 여론은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한국 무기 체계가 믿을만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애초 계획과 빠르게 K9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인도의 여론과 언론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 인도-중국 국경 분쟁에서 K9이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아예 한국 무기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죽하면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도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국 무기 체계를 극찬한 데는 폴란드에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도 충분한데요. 먼저 폴란드의 KF-21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폴란드에서 열린 엠스포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도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카이 홍보관을 찾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 카이에서도 폴란드 현지의 국제 항공학교, FA-10 부품 공장 등을 설립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럭길은 인도네시아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럭 2, 블럭 3에서는 충분히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에서는 이미 KF-21 블럭 1과 블럭 2, 블럭 3을 다른 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막의 경우 인리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여지를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Z는 한국의 에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 방위 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계열사만 31개가 넘습니다. 이번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도 폴란드 내에서는 PGZ를 통해 진행될 정도로 자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회장이 직접 KF-21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곧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KF-21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럭2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 간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기 체계의 유럽 총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KF-21은 물론이고 K2, K9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라고 특별 취급해 준 게 아니라 한국 무기 체계 특유의 세이즈 포인트인데요. 한국 무기 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개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폴란드는 마시마,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 허브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군사 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 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 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기 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에 돌아갈 텐데요. 이를 냉철하게 봤을 때 막대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우회 지원을 선택한 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유럽은 인도, 아프리카보다 더한 불모지였습니다. 서유럽은 EU와 나토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고 동구권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종의 부의자인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라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라는 파트너가 생겨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방산 계약은 언론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라는 방위압력 국가를 내세워 미래의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시험대에 오르겠습니다.